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합된 멈춤을 다시 시작한 첫날입니다. 지금까지 실천해온 거리두기와 급이 다른 최고 4단계는 출퇴근 인파는 물론이고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메뉴부터 체육관의 음악까지 바꿔놨습니다. 짧고 굵은 고강도 방역 처방의 첫날 풍경을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붐비던 지하철 승강장은 상당수 회사가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평소보단 한산합니다. 저희는 예외적으로 저희 본부만 출근하는 걸로 해서 코로나 이 심각한 상황에서 되게 불안해하고. 오전 9시가 됐지만 은행 셔터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주택 이용자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일찍 내려고 그러죠. 근처 어린이집엔 휴원 공문이 나붙었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던 한낮의 종로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진 거리엔 임시 선별검사소가 들어섰습니다. 도시락 열댓 개를 사들고 사무실로 가는 직장인들. 근처 음식점들은 점심부터 장사를 공치고 저녁 장사도 포기할까 고민합니다. 점심때를 보니까 밥이 많이 남아갖고 지금 난리 났어. 그래서 문 닫으려고 그래, 저녁에는. 오늘 하고 내일까지 한번 해보고. 서울의 한 헬스장, 러닝머신엔 속도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 러닝머신의 속도가 시속 6km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이보다 더 빠르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나온 속도인지 제일 궁금하고요. 헬스장에서 사이클도 있고 중량을 드는 운동들도 충분히 거친 호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에어로빅 같은 운동을 할 때 트는 음악 역시 빠른 음악을 쓰지 못하도록 속도를 100에서 120 bpm 사이로 정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 4단계 조치하면 이제 못하는 거죠. 120 bpm에 맞춰서 저희 선생님들이 또 다 같이 이렇게 음악도 찾고 그거에 맞춰서 리스트도 짜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예 집합 금지를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가족 행사도 2주간은 친족만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9인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기들을 다 하셨습니다. 집회와 행사는 1인 시위 외에 모두 금지됐고 초중고등학교 역시 서울의 경우 내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이제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둘만 만날 수 있고 사실상 웬만하면 만나지 말라는 거죠. 서울의 식당가 분위기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역시 상당히 한산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을지로 먹자골목에 나와 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일과를 마치고 모임을 갖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테지만 지금 뒤에 보시면 한산한 편입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오후 6시가 넘으면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강화된 방역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강화된 시간과 인원 제한에 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 가게 앞에는 이렇게 야외 좌석들이 있지만 거의 빈 상태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4인 테이블에 모두 2명씩만 앉아 있고요. 테이블과 문 앞에는 2인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근처 다른 술집들도 마찬가지로 드문드문 손님들이 2명씩만 앉아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저녁 6시 전엔 손님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원래 저녁에 있던 약속 시간을 미리 당겼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6시 이후로 4명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6시 이후로 못 만나니까 미리서 6시까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지면서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결국엔 손님 절반이 자리를 떴습니다. 일행 전체가 같이 나가기도 하고 서너 명씩 앉아 있다가 2명만 남겨두고 먼저 귀가하는 손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딱 2명 계시는데 그렇죠? 6시까지니까 아까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잠깐 한 분은 더 계셨고 한 분은 먼저 일어나셨고 또 오기 전에 미리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적으로 모여서 오후 6시 넘어 택시를 탈 때는 3명 이상이 타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형마트나 할인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수도권에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다만 같이 사는 가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을지로에서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어제 일요일로는 처음으로 새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고 1,000명을 넘는 수치는 주말과 상관없이 엿새째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이제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김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 9명이 잇따라 감염돼 2,5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지침 지켜서 마스크 쓰고 수업도 하고 이렇게 감염력이 높은 거 보니까 아마 델타 쪽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불안해서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서 근무처에서 발생해서 받은 것도 있고 총 5번이에요. 거의 2시간 들어가요. 이 선별진료소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 점심시간까지 1,20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임시 선별검사소를 2배 늘리고 스마트 서울맵으로 예상 대기 시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평일에는 한 8,000에서 9,000건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로 4,500건 이상 했고 어제도 3,600건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0명. 일요일 검사 건수가 반영된 확진자 집계로는 최다 기록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도 27.1%로 계속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대구 동성로의 한 주점에서는 33명이 확진됐고 전북 익산의 한 농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이 감염되는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 30대가 자주 출입하는 유흥시설이나 일반 주점 등을 매개로 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은 정부 기준에 따라서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산을 빨리 잡고 비수도권으로 4차 유행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오늘 0시부터 만 55세부터 59세 국민들이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는데 접속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4시간 만에 복구를 했는데 반나절 만에 이달 말까지 예약이 끝나버렸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 접속을 위해 200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떠 있습니다. 55세에서 59세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 동시 접속자가 한때 80만 명까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일어난 겁니다. 장애 현상은 4시간 넘게 지속됐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접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 대비 안내에 대해서 좀 소통이 좀 짧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세부터 59세까지 1차로 배정된 백신 물량 185만 명분이 15시간 만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군 입대 예정자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4차 대유행과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서둘러 백신을 맞으려는 청년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 맞고 21일을 기다리는 거여가지고 빨리 맞고 좀 기간을 두고 군대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빨리 맞았습니다. 실제로 신규 감염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인 미국에선 신규 확진자의 99.7%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460만 명 중 0.06%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백신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접종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예약을 하지 못한 50대들을 위해 19일부터 다시 사전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의 택배기사와 학원 종사자, 초등학교 저학년 교직원, 돌봄 인력 등 72만 명에게 이스라엘 정부와 교환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자, 확진자 중에 특히 젊은 층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이미 정원의 75%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정부가 5천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3차 유행 때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요양병원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차 유행이 본격화됐지만 수도권의 중환자 가용 병상은 308개로 여유가 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3차 유행 때에 비해 치명률과 위중증 비율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20, 30대를 중심으로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이미 정원의 75%를 넘어섰습니다. 가용병상은 1,600여 개가 남았습니다. 정부는 입소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숙사나 호텔 등 15곳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 병상 5,354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게 의료 관리가 가능하도록 병상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집에서 격리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재택 치료 대상을 성인에게까지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자 급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치료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대유행 당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던 요양병원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환자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 감염의 공포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신규 입소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데다 백신을 맞은 뒤 감염되는 돌파 감염도 걱정입니다. 한 병실에 여러 명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 감염이 돼도 다른 분들이 다 감염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계속 신환이 들어오고 또 종사자도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는 요양시설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자 발생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지금의 확산세대로라면 8월 중순에는 하루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거라는 새로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4차 유행이 진정이 되려면 적어도 9월은 돼야 한다는 예상인데요. 유행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강화된 거리 두기를 잘 지키는 거겠죠. 정부는 되도록이면 2명이 만나는 모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3,500여 명. 신천 지발 1차 유행과 광화문 집회발 2차 유행 당시 발생했던 전체 환자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70명으로 3차 유행 당시 660명보다 300명 이상 많습니다. 4단계의 효과는 아무리 빨라야 한 달이 지난 그 시점에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환자들은 확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부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달 중순쯤엔 하루 확진자 수가 2,331명까지 기록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2인 상황을 상정했을 때는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차 유행은 78일, 2차 유행은 93일, 3차 유행은 69일 걸렸습니다. 4차 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 유행들보다 크고 빠른 만큼 진정 국면에 들어서려면 9월은 돼야 할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8월에서 9월 정도까지 1차 접종률이 6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저는 이제 확산세가 통제까지 가긴 좀 어렵다고 봐요. 델타 변이가 유입이 됐고요. 정부도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빨리 효과를 발휘하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 이르면 8월 말에는 하루 600명대로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지만 2명 모임이 늘면 소용이 없다며 2명 모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모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때인데 아직도 방역의 느슨한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도권의 주요 공원들은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했죠. 그러자 이번엔 서울 홍대 앞 등 도심 거리에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공원과 녹지가 아닌 길거리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서 사실상 단속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홍대 앞 도로.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차도 행인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딴 세상입니다. 젊은이들이 떼지어 술을 마십니다. 마스크는 온데간데 없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뒤섞여 무더기로 몰려 있습니다. 인근 놀이터가 폐쇄되자 술병을 들고 길거리를 차지한 겁니다. 원래 홍대 자체가 예전부터
이렇게 술을 먹고 그런 공간이니까. 경찰들이 나와 단속해도 그때뿐입니다. 길거리 공연이 열리던 공터도 곳곳에서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10시가 넘기도 했고 마실 데도 없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도 여기고. 지자체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공원과 녹지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Drinking after 10 p.m. is banned in Korea. Where we can drink it.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야외 음주 금지는 일단 공원과 녹지만 대상이라 사실상 단속도 어렵습니다. 공원이랑 녹지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부서고. 지금으로서는 따로 이렇게 길가 음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네. 일부 취객들이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자 공원을 막았더니 길거리로 나오는 건데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들 피해는 더 커지게 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그런데 재정당국이 벌써부터 돈을 더 쓰는 것에 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지껏 5시에 나와서 준비했는데 또 한 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코로나 전이 100이라면 지금 20% 정도. 상황이 달라지자 여당 안에서 2차 추경을 더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라 빚을 갚을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들 지원을 크게 늘리자는 겁니다. 지금은 준정시 상황입니다. 법적인 의무조차 없는 2조 원을 추가로 조기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눈에 얼마나 한가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걸림돌입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더 늘릴 권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에서 추경을 늘리는 것을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6천억 원에 불과한 손실보상금 예산을 더 늘리는 것도 난색을 표하고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조 원의 나라 빚을 미리 갚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이미 대회에 다 알렸기 때문에 신용 문제가 있어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빚을 갚는 사이 자영업자들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도 더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아무 위험도 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민간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돌고 도는 건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추가로 쓴 재정은 GDP의 3.4%, G20 국가들 중 14위였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홍남기 부총리는 내일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 씨가 학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학교 측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영어나 한문 시험을 치르거나 옷차림까지 간섭하는 등 과도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서울대의 일부 교수들이 갑질은 없었다, 역겹다 이런 도넘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갑질이라면 도대체 사용자 행위 중에 갑질이 아닌 행위가 뭐가 있을까? 지난 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소속 고길곤 교수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이모 씨가 숨진 뒤 그동안 관리팀장의 갑질이 있었다는 동료들의 폭로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한자 시험을 치르고 회의 때 정장 차림을 요구하는 등 갑질의 당사자로 새로 부임한 배모 관리팀장을 지목했습니다. 관리팀장 배 씨를 옹호한 고 교수는 6년 전 배 씨의 석사 논문 지도 교수였습니다. 같은 행정대학원 교수이자 서울대 학생처장인 구민교 교수 역시 고인은 업무 필기시험 1등이었다. 산업재해를 받으려고 갑질 프레임에 좌표가 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시설 부관장 남성현 교수도
성실한 관리자를 억지로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없는 노릇이라며 공식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유족을 만나 이 발언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멸시하고 모멸하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동료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과연 제정신이겠습니까? 당사자가 모멸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폭행이고 그거는 갑질이다라는. 숨진 아내가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청소를 해도 티도 안 나고 그 건물이 좀 많이 힘들다. 구민교 학생처장은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학생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울대 캠퍼스 곳곳에는 또 한 명이 쓰러진 건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분을 괴롭히던 건 갑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고 학교 측을 비판한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서울대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서울대가 반복된 청소 노동자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한테서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육군 장교라서 군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피해자한테 계속 2차 가해를 해오고 있지만 군 수사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한 아파트 1층, 한 젊은 남성이 20대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였던 이 남성에게 끌려가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목 조르기 시작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가해자는 대구의 한 육군부대 중위. 그런데 이런 폭력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강제로 붙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껴안으려고 하고 상의를 벗기려는.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 남성은 내가 군인인데 신고당하면 어찌 되는지 모르냐며 어떠한 복수라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신체를 찍은 영상을 퍼뜨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네가 내 군 생활 7년을 망치고 있는 거다. 너 신고하면 너 뿌려버릴 거야. 그런데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는데도 2차 가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집을 찾아와 서성거리고 촬영을 한다는 피해자의 호소에 군 경찰은 개인적인 부분을 통제할 수 없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답만했습니다. 수사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확보해달라고 말했을 때 권한이 없다고 하셨고. 가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변호사까지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하면 친구들까지 모두 법정에 서야 한다. 모두가 다치고 남는 게 없다는 문자까지 보낸 겁니다.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지쳐요. 그리고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이 싸워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감당할 힘도 없고. 군 수사당국은 최근에야 가해자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은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해서 사기를 친 혐의로 수감 중인 김모 씨. 경찰이 김 씨한테서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이모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기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박영수 전 특검도 입건이 가능한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경북 포항 출신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언론인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1명과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입니다. 언론인들은 서울에서 한 2번 정도 인맥 관리 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소개는 김무성 대표님이 해줬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언론인은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 원, 1년간 합쳐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추가 입건된 2명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김 씨 측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은 전 부장검사 1명, 경찰 총경 1명, 언론인 4명,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서 포르쉐 차량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특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선 변호사 일을 하지 않고 특검 수사와 재판만 전담했기 때문에 공직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특검도 공직자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박 전 특검도 입건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의혹이 불거진 이모 검사를 주말 동안 소환해 10시간 정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다른 인사 5명도 차례로 불러 금품 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하늘의 앰뷸런스라고 불리는 군 의무 후송 헬기 한 대가 불시착하면서 탑승자 5명이 다쳤습니다. 이 헬기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던 수리온 기종의 헬기인데 군이 같은 기종의 헬기 운항을 일단 전면 중지했습니다. 보도에 정동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 육군 항공대대 활주로에 몸통만 남은 헬기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반토막 났고 꼬리 부분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육군은 낙상 환자 이송을 위해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헬기가 불시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멀리서 그 주민이 보고 신고한 거예요. 헬기가 추락한 것 같다. 200피트 상공에서요. 기장과 부기장 등 탑승자 5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대 옆 건물들의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프로펠러가 닿는 소리 나면서 우한 분진이 생겼고 그다음에 파편이 날아오는 것이 보였거든요. 사고 기종은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을 개량한 의무 후송 헬기 메디온. 그런데 수리온은 2012년 도입 직후부터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러 차례 전방 유리와 프로펠러, 봉체가 파손되는가 하면 2015년엔 비행 훈련 중이던 수리온 2대가 엔진 정지로 비상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엔 수리온을 개량한 해병대 상륙 헬기인 마린온이 이륙 직후 추락해 5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군이 해병대 공격 헬기 20여 대를 수리온 개량형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경찰이 운용 중인 수리온 기종 헬기는 180여 대. 군은 모든 수리온 기종 헬기의 운항을 전면 중지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지금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9차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노사가 3번째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노동자 측은 10,000원, 사용자 측은 8,850원. 양쪽 모두 조금씩 양보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1,150원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런 진통을 매년 이렇게 반복해야 하는 걸까? 오늘은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로 기자가 최저시급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 씨는 원래 행사 촬영과 편집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일감이 확 줄었고 이젠 햄버거 가게 일도 함께 합니다. 주 4일, 하루 6시간 일하고 한 달에 90만 원 법니다. 반지하 전세금 대출 이자,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학자금 대출까지 3분의 2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먹을 것까지 아껴도 늘 적자입니다. 최저임금이 논란이 될 때마다 김 씨는 씁쓸합니다. 우리가 진짜 자영업자분들 힘들게 하는 원인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게 많이 씁쓸하죠.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월 211만 원.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일해 받는 돈은 180만 원입니다. 29만 원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투잡을 뜁니다. 그나마도 요즘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 전화가 오더니 이제 매장 사장이 어려워져가지고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일하고 잘렸어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훨씬 빡빡합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 1.5배 사이 돈을 받는 노동자 14명의 가계부를 분석했더니 소득 236만 원, 지출 254만 원, 매달 17만 5천 원 적자였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407만 명, 전체 노동자의 20%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큽니다.
출산과 육아급여, 직업계 학생들의 현장 실습 수당, 심지어 예방접종 피해 보상의 기준도 최저임금입니다. 이것은 노사가 자기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두의 임금이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자, 반대로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면서 늘 내세우는 논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거고 그래서 고용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자는 건데요. 정말 그런지 살펴봤는데 통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재활용업체. 직원이 24명인데 전원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회사 측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채를 써서라도 월급을 줘야 되는 거고 최저임금까지 또 폭탄을 터뜨려 버리면 할 수 없는 거죠.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체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부딪힌 곳들이 많습니다.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런 기업들이 버티지 못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 최저임금이 각각 16%, 10% 넘게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고용은 줄긴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2018년 9만 7천 명, 2019년에는 30만 1,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스스로 경영에 가장 큰 어려운 요소로 꼽은 건 인건비가 아니었습니다. 1위 상권 쇠퇴, 2위 경쟁 심화, 3위 원재료비 상승이고 인건비는 4위였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자영업 시장, 비싼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같은 구조적 원인이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계약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숨기고 최저임금 인상의 모든 책임을 더 씌우는 게 아닌가. 최저임금의 목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전 보장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이 기간 소득 불평등 지수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으로 버티는 한계 기업들에는 산업 구조조정과 같은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 정책의 도입의 목적이 저임금 빈곤 해소가 목적이 있는 거고 자영업 중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정책은 임금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으로 해야 되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그게 자영업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뉴질랜드는 5.8%를 올려 16,000원, 독일은 내년까지 11%를 올려 14,30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없던 스위스도 새로 제도를 도입해 28,000원으로 정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강제동원시설 군함도, 일본이 6년 전 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안 지키고 있고 사실 여전히 인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유네스코는 일본의 하시마, 이른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반대하자 일본은 한국인 강제 동원과 노역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충실한 이행을 요구하자 지난해 도쿄 정부 청사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꾸로 군함도를 미화하는 내용만 모아놨습니다. 강제 동원이나 가혹한 노동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들 뿐입니다. 端まではもうひどめに遭うたねっていうような話なんか全然聞いてないです。もう周囲の方たちもみんな言いそうで。 한국은 유네스코에 여러 차례 강력 항의했고 이에 유네스코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조사 결과 일본이 아직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한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포함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일본의 약속 이행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등재 취소 가능성은 낮고 일본은 지금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며 유네스코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민주당이 경선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고 오늘부터 본경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여론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1위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2위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자, 셋, 둘, 하나. 기호순으로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가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입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범진보권 후보 적합도에서 20.6%를 기록해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를 9.1%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일주일 전 격차는 19.2%포인트였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집중 견제를 받은 이 지사가 이른바 바지 발언 등 실책하면서 적통, 경륜을 내세운 이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서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도가 계속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래야지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거센 추격을 받는 이 지사는 본경선 첫날 청와대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세론 굳히기에 앞서 일단 수성이 급해졌는데 톡 쏘는 사이다 대신 원팀의 국밥을 자처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 정부를 만들겠다며 중도 표심에 다가갔습니다. 공은 승계하고 과는 고치고 필요한 건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더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전을 노리는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고 나서 본경선의 공방과 후보들 간 합종연행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관위는 각 후보 측과 경선 일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초 경선 연기론에 부정적이었던 추미애, 박용진 후보 측도 8월 전국 순회 경선 연기에 힘을 실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일단 2주 동안의 4단계 거리두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오늘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유력 후보 중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정작 최 전 원장은 나는 윤석열의 대안이 아니라면서 차별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리인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된 중앙선관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일찌감치 마쳤습니다. 여야 유력 후보들 중에선 가장 먼저 정식 예비후보 직함을 받은 겁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국민의힘의 입당보다는 국민들 속으로 먼저 들어가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해 당장은 선거운동과 조직, 후원금 마련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선 어떠한 결단이라도 반드시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9개의 생각이 틀려도 1개의 생각,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분은 누구라도 만나서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전 현충원에서 부친의 사무제 등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최재형 전 원장은 윤 전 총장 측의 단일화 타진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당엔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신은 윤석열의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그분과의 협력 관계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국민의힘 입당과 강박 단일화를 두고 두 장외 주자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에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수명을 다한 부서라면서 오늘도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선 잔인하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권에서 논란과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옹호론이 우세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정부는 물론 여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부처는 모두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도 없었던 부처라고 혹평하면서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비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정말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서 당신은 뭘 했냐느니,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 간의 정상적인 상호 반론입니까? 그러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SNS상에서 벌인 감정 섞인 공방에 대해서도 학술적 얘기에 민주당이 청개구리식 반응을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논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과도한 관심 끌기 정치를 위해 세계적으로 오래전 용도가 폐기된 작은 정부론을 갖고 정치를 퇴행시킨다는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자당 의원들마저 자중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귀를 닫고 아무 말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 박근혜 퀴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해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도 구태 정치로의 회귀, 적반하장 정치라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표나 최고위원이 나서서 역선택을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자치권 억압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잔인함이라고 표현한 것도 외교를 감안한 그리 정교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취임 한 달을 넘긴 이 대표의 언행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난주에 보도해 드렸는데 유력한 용의자인 친부가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친부가 딸을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개월 여아의 아버지가 대전 자신의 집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9일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난 지 사흘 만입니다. 유력한 용의자이던 아이의 친부는 휴대폰까지 집에 둔 채로 도주했고 CCTV 등을 통한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모텔방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는 아이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집안 화장실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여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구속된 아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중순쯤 남편이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 무차별적으로 때려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협박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겼다는 겁니다. 신고하면 너도 가만 놔두겠다 뭐 이런 협박에 의해서 신고를 안 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몸 곳곳에는 골절 등 학대를 당한 흔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 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아이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아이 친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죠. 문경 레저타운의 대표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직원이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옷 갈아입는 걸 도와달라거나 사적인 업무 지시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이 차가워 보여 만졌다. 교육적 차원에서 여성의 노출 사진을 보여줬다. 여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경 레저타운 대표는 지난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직원도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갑자기 손을 잡으시면서
밖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하니까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막 당황하고 놀라고 그래서 여성의 가슴 노출 사진을 보여준 것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좀 수치스러워서 그거 좀 못 본 걸로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하셨어요. 레저타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후엔 수시로 옷 갈아입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옷까지는 양말 같은 걸 막 지금 바닥 테이블에 벗어놓으셨으면은 그걸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도 그걸 주워서 개어가지고 부당한 업무 지시도 다반사였습니다. 대표가 사적으로 운영하는 택배 업체의 은행 업무 처리를 지시하고 그냥 당연하듯이 호출하셔가지고 불러서 이제 이런 것 좀 처리해달라고. 아침에 커피를 타야 하니 자신이 출근하는 7시 이전에 출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종합사업소 신고할 때 본인이 도와준 거지 그전에 택배 때도 가서 얘기 안 했습니다. 문경 레저타운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의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서 인근 건물 4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부탄가스가 쌓여있는 창고에서 화재가 시작되면서 폭발이 이어졌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끝없이 치솟아 오릅니다. 하늘에서는 소방 헬기가, 땅에서는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봅니다. 하지만 검은 연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불길은 바로 옆 주택까지 위협합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유통업체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캠핑용 부탄가스 5.5톤이 쌓여 있었는데 잇따라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고 인근 주민들은 급히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부탄가스들이 이제 하나씩 터지니까 꽝꽝 소리 났지. 자다가 불났다 그래서 뛰쳐나왔죠 그냥.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내 소방서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200여 명의 인력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물류창고 가까이에 다른 건물들이 있고 안에는 인화성 물질들도 많다 보니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창고 옆에 있던 사무실과 창고까지 번져 건물 4동을 태웠고 건물 안에 자파 건물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연기가 계속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서 추산 1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어제 충북 충주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기습 폭우가 내렸습니다. 불과 30분 정도 비가 왔지만 순간 최대 시속 70k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공원 산책로. 서서히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휘몰아칩니다. 태풍 같은 강풍에 굵은 나뭇가지가 꺾여 땅으로 떨어지더니 도로 위에서 또 밀려버립니다. 충주 시내도 마찬가지. 한 식당의 풍선 간판이 강풍에 날려 도로 위로 넘어졌습니다. 서둘러 직원이 잡아보지만 들고 있던 우산마저 날아가 버리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강풍에 간판은 다시 도로 쪽으로 날려갑니다. 도로 중앙 분리대까지 넘어뜨린 무시무시한 바람에 충주 시내 아파트 창문도 박살이 났습니다. 저게 맞았으면 정말 무슨 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어. 우리 집사람은 뭐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오늘도 가슴이 뛰고 청심환을 사다 먹고. 무시무시한 강풍은 충주 야구장에도 불어닥쳤습니다. 선명하던 야구장은 불과 5분 만에 바로 앞도 구분할 수 없게 됐고 안전구물을 지탱하던 쇠기둥 5개가 한순간에 엎어집니다. 높이 15m에 이르는 철근 구조물은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돼 있었지만 순간 시속 70k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충주에 시속 70km가 넘는 강풍과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상레저용 선착장이 무너지면서 6명이 다치는 등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만 120건이 넘었습니다. 25명을 안전하게 대피하고 6명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이송한 사항입니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6명 모두 경상이고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피해 접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는 나흘째 시간당 최대 20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열차와 비행기 결항이 이어지고 있고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7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수도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에도 폭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배들이 떠내려옵니다. 물이 넘쳐 폭포가 된 댐 아래로 곤두박질 치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건물 1층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달리던 차량도 멈춰버렸습니다. 소방대원이 보트를 타고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중국 쓰촨성에 나흘째 시간당 최대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재민이 72만 명이 넘습니다. 주택 460채가 완전히 무너졌고 농경지 2만 6천 헥타르도 물에 잠겨 피해 규모만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강한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 산시성과 허베이성 등에 폭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预计洪泽湖未来一段时间仍将有40亿立方米的来水，山河闸将以不超过6000立方米每秒的流量持续泄洪10天左右。 시간당 100mm가 넘는 3년 만에 가장 강한 폭우가 예상되면서 베이징의 초중고도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됐고 열차와 비행기 결항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강수량은 예년보다 50% 많을 것으로 예보되는 상황. 지난해 50일가량 이어진 폭우로 샨샤댐 붕괴 위기를 겪었던 중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 회장이 인류 최초로 민간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9일 뒤엔 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 베이조스도 도전에 나섰는데요. 세계 부호들의 본격적인 우주 관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주 비행선이 날아오르고 5, 3, 2, 1, release, release, release. 로켓이 분리되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Folks, we are headed to space. 고도 88.5km에 도달하자 창밖으로 푸른 별 지구가 보입니다. 탑승객들은 안전벨트도 풀고 중력이 거의 없는 미세 중력 상태를 즐깁니다. 연신 초조해하던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 회장도 그제서야 환하게 웃습니다. Once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If we can do this, just imagine what you can do.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선 VSS 유니티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이륙했습니다. 탑승객들은 약 4분 동안 우주를 체험한 뒤 1시간 만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첫 민간 우주 여행이 성공한 순간입니다. It was exciting. What I like about science is that you can discover more things about other creatures. 오는 9월 우주궤도 비행에 도전하는 스페이스X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는 현장을 찾아 직접 지켜봤고 오는 20일 우주로 가는 블루오리진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도 빨리 우주관광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번 비행이 100km 상공에 이르지 못한 낮은 고도 탓에 진정한 우주 관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현재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 티켓을 신청한 사람만 전 세계 600여 명. 이번 비행의 성공으로 우주 관광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이 엄지척한 김재원, 한국당 시절 경고받은 이유는인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거인단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논란이죠.
네, 민주당은 당원이 아니라도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하면 대선 후보 경선 투표권을 주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최고위원이 민주당 선거인단에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권유 문자를 받고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러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해서 선거인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불법 행위인지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이 모두 민주당 선거인단에 신청해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촉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요. 이건 야당에 유리한 후보를 역선택하라는 악의적인 선동 정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네. 명백한 경선 개입이며 역선택을 조장하는 것으로 상식 이하의 언행으로 악의적인 정치 선동입니다. 더욱 진일보한 구태 정치로의 회귀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선거 민주주의 자체를 뒤흔든다 이런 건데 네. 이준석 대표가 또 여기에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네. 이렇게 엄지척까지 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옹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네.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을 과도하게 늘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많은 스팸 문자를 살포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네, 화이트 해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려준 착한 해커다 이런 말인데요. 네. 그러자 정의당이 조롱만 일삼는 저질 정치라면서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대방을 조롱하기만 하는 저질의 정치이고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최악의 정치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작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공천 경쟁을 방해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당내 공천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마다 당 지지율 그리고 후보 개인의 지지율을 비교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김재원 의원 지역구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뿌려졌습니다. 보시면요,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먼저 김재원 의원 지지를 선택하고 지지 정당은 없다 이렇게 답하라는 겁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 지지율과 김 의원 지지율 차이가 크면, 그러니까 의원 지지율이 더 낮으면 평가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었는데요. 여론 조작이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김 의원은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산속에 계시는 어르신이 문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저를 지지하는 분은 맞는데 우리하고 관련이 전혀 없었어요.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당시 이제 한국당이죠. 한국당이 김 의원한테 당시 경고를 날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내서요. 공정한 공천을 방해한 김재원 의원과 그 지지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공관위원회 말 들어보시죠. 네.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 조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저해하는 행위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적극적으로 감쌌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은 우리 당의 대표나 최고위원이 나서서 역선택을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선거인단에 이미 76만 명이 신청을 했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200만 명 넘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선택의 영향은 미미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국내 프로야구가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격 리그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 우려로 다음 달 10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KBO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3시간이 넘는 경론 끝에 리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NC와 두산 소속 1군 선수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잠실과 고척구장에서 예정된 주말 3연전이 모두 취소되는 등 파행이 계속되자 리그 중단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40년 역사의 프로야구에서 시즌 중에 리그가 중단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월 시즌 개막을 앞두고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 선수들을 투입해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구단의 선수단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정상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밀접 접촉자가 많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리그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내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경기를 수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코로나 유행이 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수의 밀접 접촉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 고려해서 일주간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올스타 휴식기와 올림픽 기간이 이어지면서 프로야구는 다음 달 10일 재개하게 됐고 KBO는 향후 구단당 1군 엔트리 기준 선수 50% 이상이 확진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2주간 해당 경기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NBA에서 나온 환상적인 인유어페이스 덩크슛입니다. 수비가 버티고 있어도 막을 수가 없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끈적끈적한 더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5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많은 지역에서 올 최고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탓에 밤에도 쉽게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서울에도 첫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다 보니 폭염도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폭염경보 지역이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에 쉽게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묻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소나기 예보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 그리고 충북에만 나와 있고요. 낮 동안 전국의 하늘 가끔씩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5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열대야 기준인 25도 선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33도, 대구 35도, 전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무더위와 함께 주 후반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예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